하버드 나왔으면 뭐 되는 건가? 방송계에서 영원히 퇴출을 시켜야 된다. 방송이 퇴출이 되면은 정치는 당연히 아주 그냥 사그러드는 그 수준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 혐오, 노인 혐오 모든 갈라치가다가 이제 정치 전체에 대한 혐오를 부추깁니다. 국민들이. 신물이 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한국 정치가 이 정도 수위가 됐냐. 죽은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 것처럼 홍준표라는 정치인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가끔씩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준표, 이준석이 합쳐가지고 정당을 하나 만들 거다. 그러려고 지금 열심히 불을 떼고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결국은 우리가 혹시나 하고 뭐 걱정도 않고 기대도 안 했고 우려도 안 했고 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했던 것이 이제 단일화였잖아요. 그런데 후보 단일화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뭐 본투표에서라도 해보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아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젯밤에도 김문수 후보가 밤늦게까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이준석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결국은 못 만나고 왔다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안익을 소장님 그 네. 뉴스를 보고 좀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단일화를 했다가라도 이준석이 그런 미친 짓을 했다면 파기를 지금 해도 시원찮을 판에 맞습니다. 뭐 미련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찾아갔을까요? 아무런 비전, 공약, 정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3번의 TV 토론 보면서 얼마나 짜증나고 복창이 터졌습니까? 그냥 무조건 이재명 욕하기, 흠집 내기, 가짜뉴스로 번복하기, 공격하기. 그 상황에서 지지율이 안 오르죠. 보수가 일부 결집했는데 눈꽃만고 오르니까 초조하니까 이제 그 다음엔 단일화. 형 TV 토론에서 정책 이야기하고 공약 이야기하고 비전 이야기하고 세계로 미래로 국민통합으로 나갈 거야 했더니 이재명 단일화 요거 하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일화한 건데 이준석이 자기가 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얼마나 영하고 얍삽한 친구입니까? 여기서 자기가 단일화하면 오히려 자기가 공언했던 거 다 거짓말하는 사람 되고 안 그래도 망은 저질렀는데 자기만 바보 되니까 거부하는 거죠. 역대 대선 보니까 저기 3대 대선이 제일 많았네요. 90% 넘은 적이 있었네요, 한번. 근데 최근에는 김영삼 90년도 될 때가 제일 많았고 그게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92년. 우태우 89.2%. 예, 그러니까 그게 88년도, 87년 대선. 87년도. 아, 그때 87년 대선 때 투표율이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81년 우리 윤정호 소장님. 예. 단일화밖에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준석이 안 해주는 거죠. 끝장난 거죠. 예. 87년이 이제 직선제니까 사실상 의미가 있는 투표잖아요. 87년 역시 89.2%로 가장 높았습니다. 투표율이? 예, 야. 투표율이요? 그리고 92년 YS가 됐을 때도 81.8%. 그리고 97년 DJ가 됐을 때도 80.7%. 예. 그러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당선됐던 그때는 70%대로 떨어집니다. 70.8. 70.8.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으로 치러졌던 그 대선이 77.2. 그리고 윤석열, 이재명이 대결했던 2022년이 77.1.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투표율은 70%대에 머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선제를 쟁취를 하고 그 직선제 쟁취의 열기가 반영이 됐던 89.2를 넘기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예. 현실을 인정해야 되니까요. 다만 이제 역대 최고 득표율을 얻었던 박근혜 51.56인가요? 그 정도인데 51.6 이네요. 51.6. 예. 그거는 그러니까 51.55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반올림해서 51.6으로 보이는 건데 그 51.55 요 득표율을 넘는지는 좀 관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그 이명박 때 투표율이 63%. 이명박 때는 국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유 저 이명박 되는 꼴 보기 싫은데 돼버렸다고 하면서 다들 투표는 안 하셨던 것 같네요. 이번에 저는 뭐 우리가 압승이라는 표현은 건방져 보이고 우리 유권자들의 준엄한 판단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차마 저도 말을 못 하겠는데요.
압도적으로 응징하고 심판이라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제 호소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저는 지지율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무조건 좋아서 찍는 분도 있지만 정말 심판하기 위해서 찍는 분도 있고 또 상대도 나와서 찍는 분도 있고 마지막까지 또 이재명과 고정 후보를 고민한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52%만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보다는 네, 더 돼야죠. 예. 네. 예. 이제 단일화는 끝났다고 봐도 될까요? 네, 네, 끝났다 봐야죠. 지금에서는 이미 이준석을 찍은 표는 어떻게 돼? 이준석은 더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준석이 영악하고 얍삽해서요. 절대 자기가 더 바보 되는 꼴을 안 만들겠죠.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그걸 여실히 보여줬죠. 저는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그 논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그걸 사과했다고 저는 기사를 이렇게 딱 뽑았길래 뭐 국민들께 심심한 사과를. 그건 사과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풀로 들어봤어요. 사과 중간에 뭐 사과한 게 약간 사과라는 표현이 심심한 사과를 그거를 보신 분들한테 사과인데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한 사과가 아니에요. 제가 제일로 분노했던 장면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그런 표현을 쓰면 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 했냐. 그래서 저는 정말 거기서 분노한 게 예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걸 예상을 하고 그 짓을 했다고? 이건 정말 사악한 자지요. 그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 제가 어제 사실 원래 무슨 발언인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발언을 사실 여성 유권자들에게 사과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제가 지금 질의응답 중이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발언을 어떻게 순화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더 순화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사과에 하지만이 들어가면 그 순간 사과가 아니죠, 윤경호 소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성이 의심 당연히 되는 건데요. 저는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준석이라는 친구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 거듭 확인시켜줘. 왜? 사실 처음에 이준석이 나타났을 때 20대 남성들이라는 그 세력을 편든다? 뭐라 그럴까요? 갈라치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젠더 갈등 그걸로 재미를 봤다 이랬는데 저런 친구가 어떻게 지역구에서 동탄이라는 곳에서 국회의원이 됐을까? 전 참 의아했습니다. 뭐 종부세 덕분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지만 정말 부끄러운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일입니다만 그런데 감히 이제 대선에 출마를 했어요. 본인의 얘기나 그동안에 해왔던 행적을 놓고 보면 또 하나의 갈라치기를 명백히 한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파장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했다 그러면 정말로 더 그건 갈라치기를 의도하고 한 거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이라는 친구가 앞으로 나타날 득표율에서 이게 얼마나 반영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정말 예의주시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동탄 지역 이준석 득표율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지역 주민들은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아니 신유진 변호사님 네. 그 토론을 모든 국민들이 심지어 초중학생들 어린 학생들도 보고 있었던 그런 토론이라는 거를 그리고 이자는요 어떤 실수를 해도 예를 들어서 김문수가 실수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인식이 우리한테 있어요. 김문수는 어리버버이하니까 아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너는 원래 좀 모질이니까 그렇다 치자. 근데 이준석이 실수했다 그러면은 너는 모든 걸 다 사전에 계산하고 치밀하게 짜놓고 하는 놈인데 그게 말이 되라고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과연 실수일까요? 아, 이거는 전혀 실수가 아니고요. 전혀 계획된 범죄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범죄 수준이고 전 국민들이
대선 TV 토론회를 보다가 갑자기 TV에서 날라오는 이준석이 입으로부터 날라오는 똥을 맞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의 방에 똥을 투척한 이준석 후보고요. 이준석 후보가 좀 전에 기자회견에서 마치 사과라는 어떤 비스무리한 연출을 했지만 다시 한번 자신의 SNS를 올리면서 저녁에는 뭐라고 올렸냐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해서 약식 벌금 500만 원 받은 그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됐다. 근데 이것도 아마 예전에 제출됐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확인됐으면 뭔가 내용이 확인됐다라고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뜬금없이 뭔가 공소장이 제출됐다. 국회에 제출됐다. 이재명 후보의 빠른 사과를 기대한다라고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예요. 이거는 이 논란을 조금도 끝내려거나 아니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는 자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완전 계획된 행위고요. 그리고 이 행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기자회견에도 말미에 뭐라고 그러냐면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맺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SNS에 밤 9시경인가요?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의 사과를 요구한다라는 걸로 하면서 이 논란을 키워가고 있고 지금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그걸 다시 받아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이준석은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는 이런 형국으로 마치 중계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저는 이 이준석 후보의 그 정치 입문의 자산은 오직 방송 아닙니까? 방송계에서 영원히 퇴출을 시켜야 된다. 방송이 퇴출이 되면은 정치는 당연히 아주 그냥 사그러드는 그 수준이 되기 때문에 방송계에서 다시는 이준석 후보에게 마이크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석운님, 모르고 한 잘못은 실수지만 알고 한 잘못은 죄입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입니다. 그러셨는데요. 지금 이준석의 망언 뒤로 개혁신당에서도 나 개혁신당 떠나겠다. 탈당하겠다. 그런 글들이 게시판에 아주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게시판 한번 보시면 한번 좀 띄워봐 주십시오. 나 이제 그만 떠날래. 탈당 해줘. 이러는 것이 하루 사이에 몇천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이 지지 기반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건 정말 보통 혼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 9시에 또 기자회견을 해서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상식의 눈높이에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더욱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입니다. 표현의 자유, 검증의 의무는 사라지고 집단으로 가해지는 린치와 권력에 대한 충성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도 함께 묻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사실관계를 반대로 뒤집어 저에 대해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은 자진 삭제하고 공개 사과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강력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니 안진걸 소장님 어제만 해도 약간 꼬리 내리는 것 같더니 이제는 오히려 저렇게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2014년 2월 달인가 어떤 정치인과 후보자하고 가족들하고 연계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지양해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더라고요. 근데 후보자 검증의 미명하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후보자 검증 또는 후보자 가족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전 국민이 지켜보는 방송 토론 공적 공간에서 우리가 도저히 쓸 수 없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될 표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남발하고 일삼아 근데 제가 3차 토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돌려도 봤는데 작정하고 물어본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걸로 권영국하고 이재명이를 공격하려고 언제 AI를 공격할까? 딱 폼 잡고 있다가 딱 물어보면서 득이양양하게 아마 권영국과 이재명이 당황할까? 그러니까
본인은 오로지 본인을 조금이라도 띄고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고 당황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야유가에 자기가 방송에서 또 정치의 공간에서 공적 영역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 있다는 거. 여성 혐오가 아니라고, 지금도 성적 혐오가 아니라 그런 말 표현 자체를 하고 옮기는 것, 그리고 온 국민이 듣게 하는 것 자체가 혐오이고 그 범죄를 혹시라도 부추길 수도 있는 표현인데 그런 사실 자체를 언급한 것 자체가 반성이 없습니다. 더 당당해졌어요. 오히려 이걸로 밀고 나가겠다는 거죠. 본인의 캐릭터를. 윤경호 소장님은 왜 저런 전략을 세운다고 보십니까? 저열한 노이즈 마케팅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저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응보다는 이준석이라는 지금 10% 뭐 운운하는 지지율을 받는 세 번째 후보, 이 대선 후보로서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 노이즈 마케팅.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관심만 받고 무조건 시끄럽게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정말 저급하고 유치한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이건데요. 문제는 이준석이라는 젊은 친구잖아요. 본인이 뭐 미래 선택 운운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그래놓고 이번 선거에서 지고 나서 그러면 정치를 안 할 거냐. 이준석이라는 친구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준석은요. 저는 그 자본주의 양극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극우 파시스트에 가까운 정도의 우리로 따지면 뭐 일베 뭐 이런 친구들이 정치 세력화 돼가지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과 이준석이 손을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정말 걱정도 되지만 떨려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한 그 TV 토론에서 했던 말을 수시로 하는 유일한 공간이 일베하고 펜코라는 거예요. 윤경호 선생님 너무 잘 지어주셨는데 그런 설령 모르겠어요. 뭐 어떤 후보의 관계인들이 뭐 그런 짓을 했다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적 공간에서 방송 토론에서 정말 처음에 저도 무슨 말인지를 처음엔 저도 무슨 권영구 후보도 그러잖아. 완전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설마 TV 토론에서 그런 질문에는 아무도 상상을 못한 말이에요. 저도 귀가 의심했어요. 야, 저 진짜 정말 다시 근데 그걸 일반적으로 하는 데가 일베하고 펜코 같은 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자들을 모아가지고 극단적 혐오와 극단적 공격? 사실은 저 질문도 민주진보 진영을 조롱하고 이재명을 끝없이 또 혐오를 양산하고 거기다 평소에 본인이 했던 여성 일반에 대한 혐오나 성적 폭력도 아무렇게나 표현해버리는 그 연장선에 있는 거거든요. 그 일부나 펜코 하는 짓이잖아요. 공적 공간은 퇴출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편을 들어주는 김문수나 국민의힘 사람들도 크게 반성해야죠. 어제 제가 40대 기술원을 말씀드리면서 이준석 나이가 이제 40이 됐는데 그 40이라고 하는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에이, 철이 없는 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하고도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들이 혼을 내는데 오히려 그걸 잘못했다고 비난을 하는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참 어이가 없는데요. 우리도 한번 인터뷰했던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그 페이스북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안중근은 30살 때, 유관순은 17살 때, 윤봉길은 24살 때 민족의 마음에 독립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김주열은 17살 때, 진영숙은 14살 때 국민의 마음에 민주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전태일은 22살 때 국민의 마음에 노동인권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모두 죽었지만 저들이 우리 국민의 마음에 심은 생각은 영원히 살 겁니다. 40살이면 인권, 민주, 평화, 생명 등에 관해 우리 국민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나이입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진 탓인지 나이 40에도 국민의 마음에 더러움만을 심으려는 자가 대통령 후보입니다. 더러움은
빨리 씻어버려야지 오래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글을 참 점잖게 올리셨는데 아니 윤경호 소장님 나이가 40이면 우리가 헌법에서 대통령 출마 자격을 40세 이상으로 한 것도 40살이면 사리 분별이 사리 판단이 가능하고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나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토론회 때 이준석이라는 친구는 말싸움만 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저는 그 얘기가 딱 와닿았는데요. 저건 말싸움의 단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아까 말씀드리지만 갈라치기를 하려는 거고 저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에 대해서 막 여러 같은 맹목적인 후원과 지지를 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런 소수의 집단 세력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식과 비상식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설탕이 없는 거거든요. 그 뭐 40세 이상이니까 분명히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의미 별로 없을 것 같아요. 30세, 20세 또는 10대 젊은이들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전우영 선생이 올린 글 중에요. 그 진영수 결사라는 분은 누군지 아세요? 4.19 때 예. 어머니에게 저 참을 수 없습니다라고 편지를 써놓고 갔는데 수유리에서였을 거예요. 그 경찰이 쏜 총탄에 불과 15세, 14세, 15세에 장렬히 산화한 그 열사이거든요. 그러니까 14세에도 그렇게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인데 만 40세가 넘었다고요? 저는 정말 저급하고 정말 유치해서 언급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은 정말 오늘 아침 기자회견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정치인이 실수할 수 있어요. 말 실수할 수 있어요. 왜요? 많은 말을 하니까. 그러나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면 사과를 해야죠. 그래도 용서를 받을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정말 잘못했다. 이준석을요. 지금 이준석이 이걸 또 자기의 특기인 갈라치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벗어나 보려고 예를 쓰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모든 보수 매체들도 이준석을 비판하고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맞는 것처럼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해놓고 제가 공격하려고 하는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도 그 죄가 사라지지 않거늘 이제 와서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느냐 오히려 너를 법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온다? 이건 자기가 돌아갈 다리마저 불살라버리는 정말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거죠. 그래서 제가 너는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신유진 변호사님 네. 뭘 잘했다고 지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까? 법적으로 대응하는 걸 떠나서 아예 그 자신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인간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마이크를 쥐어주면은 결국엔 괴물이 되어서 그 자양분으로 무럭무럭 자라면서 자신이 남들에게 인식된 예를 들면 자신이 똑똑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선 토론회 때 TV 토론회 때 그런 이미지를 오히려 자기가 다 줘먹었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예를 들면 미세먼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권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다면 일본에도 영향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지만 일본에는 2%밖에 영향이 없다라고 자신이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 안 되죠. 다음날 바로 팩트체크해서 일본은 뭐 우리나라는 30%대 일본은 20%대 그런 영향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간병인 비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이주 노동자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캐나다에서는 실시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우겼는데 다음날 바로
팩트체크를 당해서 캐나다에서도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바로 폐지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이 굉장히 무식하고 굉장히 근거도 없는 말을 TV 토론회에서 하고 있구나. 이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미천이 드러난 데다가 또 3차 토론회에서 마지막 당일에 자신이 12월 3일 계엄 당일에 강남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나오느라고 늦었다. 이 문제가 제기되자 굉장히 당황하면서 민주당 후보랑 민주당 의원이랑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이랑도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이 술 마시는 장소에서 가까웠다. 즉시 가서 샤워를 하고 즉시 나왔다. 강남에서 자신의 집 동탄까지 가깝습니까? 국회의사당까지 가깝습니까? 어디가 더 가깝습니까? 이게 국회의사당으로 바로 가지 못할 망정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나와서 국회의사당에 갔더니 늦었다. 이런 말이 3차 토론에서 나온 거예요. 말을 못하다가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즉시 갔다 나왔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엄의 날 자신의 행적이 드러나자 준비했던 회심의 카드를 계획했던 회심의 카드를 대국민 앞에서 써버렸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준석이라는 인간이 실체가 드러났다. 인간의 조건을 갖지 못한 정말 허울만 인간으로서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제는 완전히 이 대선이 끝나면은 사라져야 될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준석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뭐 잽도 안 되는 후보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서 뭐 선거를 이겨보려고 만든 그런 민주당에 뭐라고 몰아붙이면 그건 정말로 잘못을 더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인의 지지율이 무슨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격을 혼을 냅니까? 국민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정치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너 잘못했다라고 하면 인정하고 사죄하고 다시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다시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면 그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왜 이준석한테 자꾸 인성 얘기가 나옵니까? 싸가지라는 얘기를 왜 듣습니까? 이건 싸가지 문제를 넘어선 겁니다. 네가 사람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말 참 살다 보니까 여러 사람 봅니다. 여러 사람 보는데 하버드 나왔으면 뭐 다 뭐 되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버드 나온 것을 평생에 자기 업적으로 과장하고 자랑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됨조차 갖추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냐면 여성 혐오, 장애인 혐오, 노인 혐오 모든 갈라치가다가 이제 정치 전체에 대한 혐오를 부추깁니다. 국민들이. 신문이 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한국 정치가 이 정도 수준까지 되냐. 방송사는 뭐 했냐. 왜 저런 것을 거르지도 못하고 중간에 재지도 않고 쥐조차 주지 않았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분노까지 치솟더라고요. 저는 그런 정도 아닙니다. 예, 이준석 얘기는 잠시 후에 제대로 또 혼을 내줄 분이 오시니까 네. 이병철 변호사님한테 듣기로 하고 짧게 하나만 더. 지금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미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아주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쏟아냈더군요.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탓하지 마라. 이준석 탓도 하지 마라. 그건 다 너희들이 잘못 선택한 탓이다. 한 사람은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쫓아냈고 또 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두 번의 사기 경선으로 밀어냈다. 공당이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다 니들의 자업자득이다. 두 번 탄핵당한 당일째라도 살아날 기회가 있었는데 니들의 사유거로 그것조차 망친 거다. 누굴 탓하지 말고 다가올 아이스에이지에 대비하라. 어려운 말 썼네요. 아이스에이지, 빙하기죠. 이제 국민의 곧 빙하기가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빙하기, 올 겁니다. 가끔씩 옳은 얘기를 하니까 박근혜 탄핵 때는 용케 살아남았지만 이번에는 살아남기 어려울 거다. 참 이 양반도 특이해요. 은퇴했다고 했다가 또 뭐를 하고
정치 포스팅 중단한다고 했다가 하고 참 특이한 양반인데 왜 저러는 걸까? 박지원 의원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분명히 이제 이번에 김문수 깨지고 나서 국민의힘 완전히 이제 공중 해체되는데 홍준표, 이준석이 합쳐가지고 정당을 하나 만들 거다. 그러려고 지금 열심히 불을 떼고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뭐 그 예상 가능하죠. 근데 이제 과연 지금 국민의힘에 쌓여져 있는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자산들,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뭐 그다음에 그 여의도 연구원 등등에 지원되는 그 돈들 이걸 버리고 뛰쳐나가서 당을 만들까 아니면 그 당에 들어와서 이걸 다시 탈환하는 걸로 갈까? 그건 이제 두고 봐야겠죠.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왜 저럴까? 저는 저런 분들에게 본인은 모욕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관종의 그 성격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진단을 해요. 그 홍준표 씨가 저렇게 가끔씩 얘기할 때마다 신인규 우리 변호사가 한 얘기 전 탁 무릎을 쳤는데 저 죽은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 것처럼 홍준표라는 정치인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가끔씩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말 하는데 저 지금 올린 글 딱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의 성향이 이 흔히 말하는 보수를 품었다가 또는 뭐 진보를 품었다가 뭐 이렇게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볼진 모르지만 이 국민의힘을 위시로 하는 이 보수 세력들이 이번에 이렇게 무참한 혼이 나고 나서도 또 여전히 윤상현이가 하는 얘기처럼 1년 지나면 잊어버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요. 정말 오산 중에 오산이지 않을까. 그 홍준표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이준석 의원하고 뭐 홍준표, 이준석 비슷합니다. 가끔 한두 번 맞고요. 대부분 틀리고 말 함부로 하고 정말 혐오와 막말 무조건 쏟아내고 맞습니다. 갈라치기 하고 네. 지만 잘났다고 하고. 근데 저런 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똑같습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과 관종기 이것도 홍준표, 이준석 똑같습니다. 저렇게 해서 김문수가 참패하면 당 접수하려고 그럴 겁니다. 근데 한동훈이랑 경쟁하는데 한동훈이한테 밀리면 나올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90년